다음은 3년간 분석을 받아온 다른 여자 환자의 꿈이다. 꿈속에서 정원주의를 거닐던 그녀는 사용 방법을 배우는 중이던 사진기로 필름도 넣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다. 이 꿈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공허한 존재로 느끼면서 남자들에게 노예처럼 헌신적이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가치감을 경험하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비혼의 이론으로 보면 이 꿈은 경험이 매우 낮은 그녀의 자기 감각과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물들을 입력하는 그녀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정신 기능을 비우는 그녀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꿈을 이야기한 바로 그 면담에서 그녀는 무언가 새롭고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분석가에게 사무실 벽 위의 꽃 그림이 최근에 산 것인가를 물었다. 그 그림은 지금까지 내내 바로 그곳에 걸려 있었지만 꿈속의 정원을 생각해보라. 그녀에게는 눈에 띄지 않은 채 혹은 입력되지 않은 채 거기에 존재해왔다. 비호는 마음이 그 자체의 과정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연결의 공격을 꼽는다. 마음이 사물들과 사고, 감정들, 사람들 간의 연결을 모두 끊어놓는다는 것이다. 자기 공격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한 환자가 있었다. 그는 상당히 재능 있는 가수였는데 각 음표들은 아름답고 기술적으로 잘 불렀지만 그 음표들을 음악적인 절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예가로서의 좋은 경력은 쌓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연결 에러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Attacks on linking.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각각 많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연결하는 기능만 사라져버리면, 감각기관과 어떤 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본다면 우리는 감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 우리는 생각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불교의 과거의 이신호 속에 다 있었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 눈, 이, 귀, 비는 코죠. 코가 있고, 설, 혀가 있죠. 그리고 몸이 있어요. 그래 안, 입이, 설신, 그리고 또 의가 있다는 게, 여기서는 의식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이걸 전체로 종합하는 기능을 의식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식이라는 용어를 불가에서는 썼어요. 그러니까 식이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까지를, 그 6식이 의식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서구 철학에서 봤던 어떤 우리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개념인데, 메를로 퐁티가 봤던 것은 감각기관으로서의 감각하는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과 함께 여러 가지 감각을 모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식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어떤 불가의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런 지금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미 포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개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감각으로부터 오는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기로부터 오는 감각들을 모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의식이 있다고 본다면 이걸 육식이라고, 칠식은 거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전의식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리고 팔식이라고 하는 무슨 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식은 무의식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 인식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 그리고 정신분석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들이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가 나름의 인간에 대한 이해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불가의 인식론이나 혹은 불가의 존재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서구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근대에 와서 더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건 대상 때문에 불편한데 우리가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대상을 없애버리는 방법, 대상을 파괴해버리는 방법, 아니면 대상으로도 피해가는 방법. 또 하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내 기능을 불편한 생각을 하거나 불편한 것을 느끼는 내 감각기관이나 의식기관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사이카틱한 내담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파르타인스는 나르시스틱 디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비오는 attacks on linking이라는 개념, 연결에 대한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현상들을 학자들이 학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클라인이 원래 이론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자기의 일부분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여전히 그 타인과 동일시하면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환상이라고 언급했었다. 비오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사건으로서의 투사적 동일시와 투사가 행해지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이론은 심한 장애를 지닌 환자들과의 임상적 작업 경험으로부터 발전하였다. 그는 환자들의 정서 생활에 나타나는 강렬한 감정들을 그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오는 원래 환자의 경험 속에 있던 정신적 내용을 분석가가 떠맡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의 일부를 분석가에게 있는 것으로 투사하는 환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분석가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비오는 유아가 유아 스스로 조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감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추측하였다. 유아는 이 비조직화된 정신적 내용을 어머니에게 투사시켜 그 해로운 효과를 피하려 든다. 수용적인 어머니는 느긋한 환상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내용에 반응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유아를 위하여 그 경험을 조직하고 용납할 만한 형태로 내사시킨다. 반면에 유아에게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는 유아의 투사적 동일시의 내용을 감당하지도 처리해주지도 못하고 유아를 단편화되고 두려운 경험들 가운데 내버려 둔다. 비오는 이와 비슷한 과정이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비오는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그것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환상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적 사건으로 변화시켰다. 클라인이 사용했던 투사의 동일시와 비온이 얘기하는 투사의 동일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확장이 일어났는데 클라인은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환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팬터시 안에서 자기 마음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환상 속에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보관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일부분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타인에게 가 있으니까 그 타인과 자기가 동일시가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인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타인에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 가 있으면서 환상 속에서는 그 타인을 자기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환상이 생겨난다. 그 자기 안에 환상 속에서 자기 마음의 일부를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저 A라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공격성을 저 사람 안에 보관시켜 놓고 근데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저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쓰는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판타시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비오는 이것을 단순한 판타시가 아니고 실제로 대인관계로 일어난 인터퍼스널 리레이션십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 한 사람 안에 일어난 환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두 사람 간의 대인관계 속에서 복잡한 관계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 단순한 이 환상이 머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상적인 경우에서는 이 환상이 현실화된다는 얘기예요. 환상이 현실화되고 현실화되도록 강요하는 관계가 발생하는 관계적 사건으로 된다는 얘기는 내가 불편한 정서를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공격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데 내가 누구를 공격하는 듯이 이 사람이 공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대신에 저 사람이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공격성을 가지고 공격하도록 대인관계에 압력을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노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내면 이분이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액팅아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공격하는 대신에 이 사람이 공격하는 이런 관계가 일어나죠. 이런 묘한 관계인데 이런 관계 속에 이런 관계적 사건 속에 빠져들게 되면 내 공격성을 가져온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제3자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3자를 공격한다 이 사람을 로봇으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분이 그 공격성을 나를 향해서 직접 입사의 동의시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면 이분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공격받는 입장이 돼요. 내가 피해자의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공격성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또 가지고 정말 공격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공격성의 투사의 동의시를 받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몸인데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서 자기를 움직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사물화돼 버린 거죠. AI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공지능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꼭두각시가 돼버린다는 이 투사의 동의시를 받은 사람은 멜라니 클라인이 받던 투사의 동의시는 환상의 영역에 머물렀는데 비온이 보고 있는 투사의 동의시는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적 사건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판타시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외부 현실을 지배하는 어떤 기능으로서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이 투사의 동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투사의 동의시는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이 투사의 동의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강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자기의 화인지 다른 사람의 화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분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자기가 불편한 대상이 지금 B가 있어요. 근데 B를 자기가 공격하는 대신에 C에게 자기의 공격성을 심어버려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를 그 C에 대해서 느끼도록 만들어내는 묘한 패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B가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C가 미워지고 C가 아주 못된 사람이어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C가 정의의 사도로서 B를 응징하는 결과가 와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시작된 게 A의 판타시 속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A의 판타시나 A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B에게 옮겨가서 B가 C를 공격하는 형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분정성이 일어나는데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제로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이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나를 공격할 이 수사의 동의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다른 외부 대상을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역동이 왜 발생했는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왜 그 그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그룹에 끼면 꼭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도사처럼 가만히 있고 자기가 옳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투사의 동의시의 이론은 뭐냐면 식민지 이론이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느껴서 판단해서 누구를 좋아하거나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행동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꼭두각시로서 이렇게 자기가 움직였는데 자기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는 누군가에 조종받은 꼭두각시였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이거 법정에 가서도 자기를 보호받지 못해요. 이 법률가들은 정신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그 마음을 누가 심어줬다고 하는 이론을 이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 꼭두각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범은 사라지고 이 꼭두각시만 잡혀가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 자기 몸만 빌려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래 이 대상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정의의 사도로 행동하고 어떤 정의의 사도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의 기율을 바로잡아야 될 사람으로 이걸 이대로 두면 방치하게 되면 우리 조직이 와야 돼, 안 돼 하면서 기율부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사례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어떤 원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임상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특히 다중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의 마음만 봐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복합적인 대인관계나 대상관계를 함께 살펴야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 유사한 어떤 그런 게 생각나서 그런데 일단 어떤 그룹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A, B, C의 관계가 있고 또 그 더 많은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이런 투사적 동일시를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모든 관계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저도 좀 경험한 게 뭐냐면 서로를 다 일단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그게 그런 것 분열시켜버리는 같아요. 거예요. 네. 거기서.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네. 바로 이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투사의 동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의 일부를 쪼개서 하나하나 줬잖아요. 그게 분열된 마음이에요. 그게 분열된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의 조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조각이 그 주인이 돼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해요. 손오공이 자기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또 다른 손오공을 만들어서 손오공이 나가서 싸우고 만들잖아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얘기가 천명의 손오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투사의 동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그거를 가져가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의 대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각각 그 개체한테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그 그렇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를 발생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그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배역을 맡았는데 그 대본대로 자기는 행동한 거예요. 대본대로 행동했는데 그 대본에 라이터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대본을 쓰는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고약한 경우에는 의식화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을 조정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범죄적인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사회 동의실은 무의식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대본을 쓴 사람도 무의식에서 자기가 그걸 쓴지를 모르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들은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 역동들은 굉장히 특히 다중이 모여 있는 곳 속에서는 이 투사익 동일시에 비원이 봤던 대인관계로 투사익 동일시를 이해했던 이 개념은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피해자밖에 없어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라이터를 플레이 라이터 이 대본을 쓴 사람 자신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범죄적인 케이스인데 이 대본을 쓴 사람도 자기가 의식 속에 한 게 무의식 속에 자기 안에 있던 자기 마음의 일부가 투사의 동의시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이 본인도 피해자예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속에 말려들었는데 결국 이 파편, 자기 마음의 조각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달리 행동해서 이 속에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혹시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수님, 그걸 어떻게 예방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에 어떤 투사의 동의시를 일으켜서 내가 욱할 때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성찰하는 사람은 욱해서 주먹이 올라가다가 주먹을 내려놓게 되죠. 이게 내 마음이 아니지. 내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한다면 내가 로봇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성찰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자기 마음인지 남의 마음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 안에 어떤 정서나 생각이 있을 때도 만약에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정서들이 막 일어났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게 원래 내가 가진 마음인지 어디서 흘러들어온 마음인지를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식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온 그 정서를 견딜 수 없는 정서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대로 행동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비혼의 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그중 한 가지 방식은 조금 이상한 것인데 그것은 투사적 동일시를 아기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에서 분석가의 마음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정신적 텔레파시로 보는 것이다. 또한 투사적 동일시를 직관과 감정적 전념의 현상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자기 아이의 감정 상태와 아주 민감하게 하나가 되는 어머니들이 있다. 그들은 유아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챌 수 있고 그에 따라 유아를 잘 위로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다른 어머니들은 유아의 상태와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는 매우 좌절하고 불안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다. 특별히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서는 서로의 감정들이 소통되는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이 있다고 한 설리반의 언급을 회상해보라. 한 사람의 흥분과 열광은 타인들에게도 흥분과 열광을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의 불안은 다른 사람을 조바심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우울은 다른 사람을 축 처지게 만든다. 아기들의 감정들은 특히 전염성이 강하다. 아기의 순수한 기쁨의 미소보다 더 즐거운 것은 별로 없다. 고통받는 아기를 보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도 별로 없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일치되어 있으면 서로에게 반응하는 감정적인 공명이 일어난다. 감정적 일치는 인간의 친밀성에 담긴 본질적인 특성이다. 부모와 유아 사이에 존재하는 말 없이 전해지는 감정적 공명은 매우 적응적인 생존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비온이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치를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유아가 좌절했을 경우 유아의 감정 상태는 그것을 처리할 능력을 가진 어머니를 통해 달래진다. 유아는 어머니의 조직 능력을 경험하고 흡수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것과 동일시하게 된다. 비록 비온이 유아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해보려는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따르지 않고서도 그의 조망을 사용할 수 있다. 비온이 지금 이해하는 어떤 투사의 동일시 개념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결과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아니면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처리하기 자기가 대면할 수 없는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경험,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불편한 어떤 자기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프로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 아이는 어머니에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이나 역전이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은 결국 역전이 이론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상담자나 어머니는 아이가 느낀 것을, 아이는 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불편한 어떤 덩어리들이에요. 이걸 베타 요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뭔가 프로세스 되지 않은 불편함의 덩어리예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정서로서 이건 기쁨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칠 수 있는 정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불편함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는 조직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비온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걸 알파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알파 펑션을 가진 엄마나 상담자가 자기에게 투사대에 들어온, 자기에게 유입대에 들어온 어떤 불편함들을 우선 컨테인하면서 이것을 프로세스하게 되면 이게 프로세스가 되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외로움인지 뭔가가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상태, 뭔가가 생각이나 정서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걸 소화한다고 다이제스션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아이나 내담자 입장에서는 뭔지 알 수도 없지만 심히 불편한 어떤 것들을 덩어리를 자기는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는 엄마에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던져준 건데 이 던져준 것을 받는데 이게 불편한데 이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안 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엄마가 아이로부터 이 불편함이 왔어요. 근데 엄마가 이걸 컨테인할 능력이 없으면 불편한 대로 행동해서 아이를 가서 뺨을 때려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라면서 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이건 프로세스한 게 아니고 엄마가 행동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공감해낼 수 없는 거죠. 지금 아이가 왜 그런지를 깊이 이해해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자기의 불편함을 깊이 소화해서 정서적으로 잘 소화하고 또 어떤 무슨 생각에서 이분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를 내가 잘 소화한 후에 내가 느끼는 정서나 불편함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내가 거기서 내가 체험한 것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도움이 되는데
내가 소화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을 그대로 행동화해버리게 되면 내담자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혼의 유명한 알파 요소, 베타 요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기능, 이게 마음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선 이걸 담아내서 컨테인한다는 개념입니다. 담아내서 그 속에서 뭔지 모르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우리가 정서나 감정으로 정서나 생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원재료로 일단 프로세스를 해서 이 어려운 것을 잘 소화해내는 작업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걸러진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내담자에게 되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덩어리쳐 가버리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비혼의 이론들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에요.